앞서 이제 말씀하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굳이? 저도 2013년, 2012년, 2013년 그때 저는 그 그 물산업 쪽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굳이 그쪽에 진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이라고 진흥형 자동차 그 트랙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처음 지으면서부터 그 국가산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그거를 쭉 봐왔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산, 논, 밭 이게 완전히 없어졌죠. 그쪽.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앞서 이제 발표도 잘 해주셨는데 혹시 기업분들이 연관할 게 있으면은 연관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거를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IT 쪽을 담당을 하는데 저희들 기관에 대해서 먼저 순서는 이제 기관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저희 기관이 어떤 거를 하는 거다라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산업이 앞으로는 그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나갔던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R&D나 이런 것들을 혹시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뭔가를 실증 사업을 해보실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업 계획서의 제목에 차세대 또는 스마트 이게 무조건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 계획서 자체에서 제목에서 일단은 감점을 당하고 들어가요. 근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는 또 뭐가 붙느냐 하면은 이 디지털 트윈 이러한 개념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항상 들어가 줘야지만 뭔가를 수주하기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기관에서 이제 뭐 물산업 기업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IT를 접목한 어떤 그 수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목하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업과 이제 협업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 기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까?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이 생각하는 혁신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경상북도의 산업을 지탱하는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모바일 산업의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4차 산업 분야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인 기업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IT 분야 전문 연구 지원기관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 지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꿈이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역의 희망을 늘려갑니다. 더해지고 반응하는 융합의 힘.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이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기회들을 새로운 미래 가치로 연결합니다.
의류, 디지털 뷰티 분야로 연구를 확대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연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근로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갑니다.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은 지역 거점 산업융합종합 기술원을 향한 더 큰 걸음으로 미래보다 먼저 오는 미래를 향합니다.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희들 기관은 이제 경산에 있습니다. 그 경북이 조금 특이한 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2010년, 2000년 넘어오면서 각각 그 산업군별로 필요한 센터들을 구성을 할 때 테크노파크 안으로 보통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들은 TP, 테크노파크 안에 각각 센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경북은 조금 다르게 테크노파크가 있지만 지역 특화센터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특화센터들은 더 많은 반면에 그냥 위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또 산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도 저 2009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그 실질적으로 지금 2022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건물은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가 챔프 사업이 이제 진행되면서 그 고용노동부의 교육 사업입니다. 되면서 5층 건물이 되었고, 지금은 또 별도의 연구동 건물이 하나 더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산하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산시에 좀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지금 김천이라든가 경북의 전역에 다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이제 혁신도시 쪽으로, 김천 쪽에 이제 교통 이런 쪽을 또 담당을 저희들 기관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관에는 전체 인력이 한 74명 정도 되는데, 이 시하고 도에서 따로 인건비 형태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고, 대신에 그러면은 이 인력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정부 과제를 수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주를 할 수 있느냐? 결국 기업과 협업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기업이 오더라도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과제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업들, 그 작은 기업들이 큰 과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기부에서 나오는 첫걸음 기술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디딤돌 사업, 이런 것들 사업비가 크진 않습니다. 연에 뭐 7천만 원, 1억.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은 좀 큰 과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연에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과제.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광역형 과제를 해가지고 연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그런 과제는 기획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는데, 대신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참여로 붙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정부에서 요구하는 ATC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기업군 쪽에서 연구소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연구소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사업을 지원하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부는 저희들 경산 주위에 자동차 기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기업과 연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량 연구팀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연구팀.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용어 가운데서 빅데이터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모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틀 전인가 SK 그 센터에서 불이 났죠. 빅데이터 센터.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쉽게 얘기해서 하드디스크가 쫙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공간을 시하고 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소프트웨어 연구팀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물론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쓰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뭐 용량에 따라서 그 한 달간 사용료가 생각보다 싸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 기업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빅데이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넣어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들, 철강 소재, 탄소 소재로 넘어가면서 이런 탄소, 이런 소재를 담당하는 부분, 이러한 연구 개발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속한 쪽이 이제 기업지원부인데, 저희들 기업지원부에서는 B&D를 또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R&D만 하는 게 아니라 B&D,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R&D를 제외한 거, R&D를 제외했다라는 거는 처음에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과제를 도출하는 단계, 보통 사업계획서를 쓰실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써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R&D를 하시겠죠. 정상적이라면은, 잘 된다면 R&D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을 때에 그 시제품 제작을 또 만들어 봐야 될 겁니다. R&D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나왔는데 그럼 시제품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그 시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시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대표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대표님들은 솔직히 전시회를 많이 다니셔야 돼요. 저희들 경산에서는 여기와는 별도로 연구소장 협의회라는 별도의 팀을 또 두고 있습니다. 연구소장 협의회라는 거는 저희들 경산시에서는 한 4년 정도 되었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연구소장 협의회가 만들어진 지자체가 경산, 영천, 포항, 구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7곳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는 다른 사업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진 않고 이렇다 보니까 좀 획기적인 게 뭐가 없을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 좀 도에 요청을 해서 받았던 사업들이 전시회 참관단. 전시회 지원은 내가 이 물품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할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 사업별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시회 물품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좀 보고 싶다. 이랬을 때 비용을 좀 지원해 드리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게 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일본을 갔었고, 이게 또 저희들이 산업 군별로 조금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기전자 파트, 자동차 파트, 바이오 파트 이러다 보니까 가려고 하는 전시회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동경에 이제 음식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쪽도 갔다 왔었고, 몇 군데 이제 동남아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갔다 왔었고, 그래서 대표님들이 그런 쪽에 이제 좀 많이 보시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새롭게 이제 나오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B&D 파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융합연구팀, 여기도 이제 전부 다 저희들은 IT를 담당을 하는데, 융합연구팀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지금 드론 쪽에 대해서 조금은 특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자율주행 하듯이 드론도 내가 위치 좌표만 찍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날아서 가고 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드론을 제작하는 기업과 지금 정부 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도 그 되면은 화성시에서 요청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 뭐 섬이나 이런 쪽에 뭔가를 배달하기 위해서 드론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과제로화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생산되고 만들어지면 나중에 조달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조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들 주위에 가구업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가구업체들도 이제 조달로 뭘 넣는 거 말고는 솔직히 인지도가 없는 기업들은, 자체 브랜드가 없는 기업은 그냥 판매가 좀 어려워요. 그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조달을 할 때 가장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제 결국 우수 조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수 조달로 들어가게 되면, 우수 제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그 조달을 구입하는 사람이 뭐 설사 이 제품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장비를 구매하고 하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조달 들어가서 내가 이걸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는 없을까.
그러니까 우수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우수 조달이 되려면 특허나 기술 베이스로 뭔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사용에 이 기능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들어간 우수 조달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구업체에 저희들이 협업해서 했던 게 뭔가 하면은 가구 캐비닛 같은 거에 RFID 예전에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문을 열었는가 닫았는가 그 기록 정보들을 서버에 다 남기게, 즉 보안 문서 관리 형태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많이 했어요, 우수 조달로. 그럼 실제 학교라든가 관공서에서 그걸 찍느냐 안 찍습니다. 그 기능을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수 조달 품목이니까 결국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드시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플랜트, 뭐 건설 이런 쪽을 담당하시는 토목 쪽을 하시는 기업도 있을 건데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 연구팀이라고 있는데 그 센서는 그 국내에서 이제 특정 센서 그 산업은 솔직히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가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외국산이 워낙 저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그 정보를 잘 가공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라이다라든가 이러한 센서들 위주로 이제 저희들은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장비 지원팀은 앞서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저희들 건물에 이제 공장동이라고 해서 가공기가 있습니다. 3축 가공기, 5축 가공기, 그런 가공기를 담당을 해서 제품을 그 철강 제품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3D 프린터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체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은 저희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밀 계측기가 있습니다. 측정. 즉 아까 CAD, CAM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CAD라든가 이러한 설계 도면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제품하고 수치가 정확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의료 뷰티 팀이 이제 그 경산과 경북이 결국 뷰티를 좀 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금토일 3일간 경북도청에서 바이오 생명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대구 한의대는 화장품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화장품 자체는 하진 않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뷰티 디바이스들, 갈바닉이라든가 아니면 LED 마스크라든가 이런 IT 계열 제품들 이러한 것들을 기업 지원을 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이러한 산업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력,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물 산업에 대해서는 크게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상북도에서 지역 주력 산업으로 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자동차라고 바로는 안 되고 이제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을 소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구미 쪽에서 옛날에 전자부품이 발전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파트가 있고 섬유가 있고 이 4개 파트가 그 진흥계획상으로는 4개의 주력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군이 나뉘어가지고 이 4개 파트에 대해서 R&D들이 많이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산업 가운데에서도 어떤 디지털이 들어간 기계 파트를 만드는 부분이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지원을 해서 뭔가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원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군이 만들어지면은 주위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중앙진흥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게 들어와 줘야 지역에 내려오는 돈에서 그 산업군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파이가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협의를 많이 해서 중기부, 예전에는 산업부에서 테크노파크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중기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에 있을 때는 산업군별로 갈라서 뭔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중기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기업 규모 내지는 선행, 후행 기업들 이런 상관관계들을 보고 광역권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바꾸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탁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해왔으면 해왔는 대로 그냥 기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역 사업들이 내년까지가 일몰입니다. 원래 2022년이고 23년도 일몰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다른 이름이 되건 2단계가 되건 뭐가 되건 지역 산업들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것들 정책 기획을 하는 쪽에 조금은 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산업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해놓으시면은 그 나중에 그러한 군으로 지원 사업들이 뜨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 가지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연구개발이 원래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오는 게 연구개발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하면서 결국은 지자체에서 어떤 큰 사업들을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려면은 결국은 이 기획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은 뭐 물산업 과장님 나오셨지만 각 과별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시티 뒤에 이제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과에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하시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도 경북도청에 이제 회의 때문에 한 두어 번 불려갔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산업 그 중기부로 넘어가는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그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 하에 또 과제들 아이디어를 내라고 이렇게 자꾸 요청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또 메타버스의 수도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정책관실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메타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저희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자꾸 좀 저희들도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데 이게 한 분야가 뚫히면 그쪽은 조금 쉬운데 이 새로운 곳을 좀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을 이제 기회 삼아서 앞으로는 조금 자주 좀 뵙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센서하고 여러분들 물산업에서도 센서들이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을 뭐 측정하는 센서라든가 유량 센서 아니면 유압 센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 자동차에 저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2012년에 저희들이 이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차를 했는데 이 제품 가운데서 제일 싼 게 차입니다. 차가 그때 당시 한 3,500만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새 차를 사서 바로 중고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다 뜯어 가지고 센서 달고 제어 시스템 넣고 즉 핸들, 브레이크, 악셀, 기어 이거를 다 자동으로 하려니까 결국은 모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차량에 CAN 통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안에 들어가는 통신 신호 그 통신 신호에 내가 인위적인 신호를 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성차에서는 절대 그거를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밟는 것처럼 누가 밟아줘야 돼요. 그럼 결국 모터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터를 악셀, 브레이크에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개조하는데 약 8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뒤에 이제 배터리 집어넣고 제어 시스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혹시 구글 처음에 이제 나왔던 구글의 자율주행차에 달려있던 건데 이 베르다임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128채널 또는 64채널 라이다입니다. 보통 디지털 맵을 만드는 용도로 이용을 합니다. 이게 1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앞쪽에 레이더도 많이 쓰지만 그 전에 라이다 같은 경우가 요 이베오 라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방 300m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한 150m 정도 측정 가능하고 산업용으로 쓰는 게 보통 시크 라이다. 그 다음에 베르다인도 작아져서 이제 퍽이라는 제품들도 나오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베르다인 퍽도 보통 8채널, 16채널 이런 거 있는데 저희들이 한 3년 전만 해도 한 1,500만 원 주고 샀었어요. 근데 주위에 다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앞선 기업의 횡포죠. 처음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또 어떤 또 것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요 라이다를 샀지 않습니까? 라이다를 사가지고 데이터를 쭉 받아가지고 야, 요게 사람이다, 차다 이걸 막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고 해서 이렇게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회사에서 그 뒤에 융합 툴킷이라는 거를 블랙박스를 하나 탁 내보냅니다. 그럼 자기들 센서를 거기 붙여가 내보내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자동차, 오토바이 이거를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열심히 했던 노가다는 이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뒤에 가면. 그러니까 그게 또 별도의 가격으로 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2016년도에 그 ITC 엑스포라고 ICT 엑스포가 있는데 거기에 자율주행을 자동 주차하는 시스템을 엑스포 요 공간입니다. 여기서 시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기술원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건 드론으로 촬영을 한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 로드 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다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핸들도 풀리고. 그 차량이 좀 큽니다, 산타페. 거기다가 4륜구동이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줄 때마다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운전해 보시면 어떨 때 똑같은 압력으로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확 나가고 어떨 때는 적게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흡기 밸브가 어느 정도 열렸냐에 또 달라요. 근데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매번 뭘 받아서 처리를 하려니까 속도를 받아서 처리하고 받아 처리하고 하니까 이제 좀 느려요. 뭔가가 한 박자 느리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어도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제 개조가 된 거고, 이 이후에 이제 제네시스, 요거는 저희들이 연구용입니다. 다른 센서들, 기업이 만든 다양한 센서들을 달아서 또 직접 실증도 해보고 필드에 나가서 써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네시스 차량을 하나를 또 개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런 이제 연구용 차량은 아니고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 자율주행차입니다. 그거는 핸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주위에 디지털 맵을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센서 신호, 내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센서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가 디지털 트윈 이러한과 연계해서 물산업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자, 이런 그림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기관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지식정보혁명이라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즉, 디지털로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컴퓨터로 뭔가를 처리하면서부터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디지털이 뭐냐? 혹시 기업체에서 계시면 센서들 다양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 센서들이 아날로그 센서예요? 디지털 센서예요? 즉, 나오는 값이 시간의 끊김이 없도록 계속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탁탁 끊겨서 일정 주기, 5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건지, 쉽게 해서 시간이 끊겨 있냐 안 끊겨 있냐, 물론 크기도 이산적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도 따집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게 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아날로그일까요, 디지털일까요? 눈으로 계속 보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시신경으로는 아날로그적으로 계속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렌즈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뇌 신경이 계속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딴 일을 해야 돼요. 끊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통 눈에 이제 시신경에 나오는 샘플링, 시간의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자동차 바퀴가 돈다든가 아니면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돈다든가 할 때 보면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차가 이렇게 가면 어느 순간 가면 어때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인지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찍히는 게 착착착착 거꾸로 찍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대가 넘어오면서 많이 바뀐 게 뭔가 하면은 디지털 방송들하고 TV 방송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 초기에 방송 광고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코카콜라 광고 사진을 중간에 하나씩 집어넣어요.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코카콜라 광고 사진이 순간적으로 싹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약 30프레임 정도 29.975 프레임 1초에 29.975 프레임을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프레임, 두 프레임이 코카콜라 광고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지를 할까 못할까? 즉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 광고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코카콜라 판매량이 늘었더라. 자기가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시대가 넘어가서 이제는 통신이 주가 되면서 통신이 모든 곳에 다 연결이 되면서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그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다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산업혁명을 의미하는데 주는 뭐냐? 사물인터넷이에요. 즉 어디에서나 통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유비쿼터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2000년대, 2005년, 6년 이때만 해도 모든 용어에는 유비쿼터스가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유비쿼터스가 들어간다는 게 어디서나 통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됐다가 이제 그게 더 시대가 넘어가면서 용어의 내용이 바뀐 게 되죠. 사물인터넷. 자, 그러면 사물인터넷 모든 데이터들을 내가 받겠다. 그럼 센서를 뒀습니다. 센서를 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값이 정말 내한테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즉 정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이 혹시 이 강연을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당연히 정보가 될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잠이 옵니다. 자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잡음일 뿐이에요. 즉 이게 이제 정보냐 아니냐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한 서비스를 할 거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구축할 때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이런 게 있으니까 센서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은 다른 정보를 획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의 망을 또 다 걷어치우고 또 새로 깐다든가 뭐를 확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설계할 때부터 야, 이런 정보가 뭐가 더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 뒤에 계속 업그레이드. 이 산업도 마찬가지죠. 물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 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 해놓고 뭔가를 부분 수정한다라는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는 이제 조금 제외가 돼 있는데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이 스마트 시티라든가 그 디지털 트윈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거의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미국에서 인베디드 시스템 쪽에서 발전되면서 나온 개념이었고 이 디지털 트윈은 어떻게 보면 제조 시스템입니다. 제조 시스템에서 좀 발전되어서 나온 개념이었는데 용어만 차이가 날 뿐이지 개념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뭐 많이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리빙 랩이라든가 아니면 오픈 랩, 오픈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걸 둡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업에서 내가 뭔가를 연구를 하고 싶어요.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연구를 하려니까 장비나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업이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오픈랩입니다. 누구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와서 연구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실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적용을 하려니까
적용해서 써볼 공간이 결국은 리빙 랩이라는 겁니다. 적용을 해서 써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또 발견되네. 그러면 이걸 또 수정해야 되겠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발전된다는 거죠. 아까 국가 물 클러스터에서 말씀하셨는 거고 실증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리빙 랩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직접 적용해보고. 근데 내가 적용을 하려고 할 때 그 환경이 꼭 내가 필요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맞추는 게 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대표님들이 이거 가서 저기 테스트해라고 하시죠. 테스트를 하려면 외부 환경을 또 똑같이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스마트 시티는 그 도시의 ICT 빅데이터 신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다양한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맨 위쪽에 있는 이런 그림 보이죠? 도시 그림 같죠? 이 그림이 결국은 맨 아래층에 차지를 합니다. 인스트럭처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결국 쉽게 얘기해서 구글 맵이라든가 아니면은 카카오 맵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도처럼 GIS 시간들이 나오죠. 지도처럼 나오는 그게 먼저 레이어가 깔립니다. 그러면은 각 레이어에 어느 포인트에 어떤 센서들을 달 것인가, 즉 카메라를 달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인체 감지 센서를 달 것인가. 건물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인체 감지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카운팅을 합니다. 몇 명이 들어갔는가. 나온 수가 같아지면 자동으로 불을 끄는 거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거. 그래서 이제 좀 재수 없으면은 카운팅이 잘못되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불이 꺼지죠. 불이 꺼지면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바닥에 한번 휘저어야 되죠. 센서 있는 데를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있다는 거를.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센서들을 어디에 달 것인가? 그리고 그림은 이렇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온 다양한 센서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궁극적인 거는 이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겁니다.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서비스 모델을 아직까지 다 정의를 하고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센서 정보가 필요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센서 값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 시티 쪽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이 교통,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고 실제 환경에 바로 접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피부로 닿는 거기 때문에, 즉 버스 노선을 어떻게 바꾼다. 예? 그게 실제로 파악해서 그렇게 바꾸는 순간에 아니면은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러면서 교통을 가장 좀 많이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환경 쪽에서 이제 상수도라든가 수도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생활복지, 경제 이런 것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접목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부분들이고, 에너지도 지금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요 기업체 운영을 하시면은 건물 지을 때 옥상에 다 태양광 패널 두시죠? 안 두십니까? 태양광 패널 두시는데 거기서 나온 전기 다 어떻게 하는가요?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진 전기. 실제로 한전으로 넘기진 않죠.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그 정도 품질의 전기 안 받으려고 합니다. 쉽게 해서 이만한 수돗물 지나가는데, 이만한 관로에 수돗물 지나가는데 물 요만큼 찔끔 넣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품질 떨어지게 만든다고 연결 안 하려고 합니다. 교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쓰고 그만큼을 할인을 받죠. 그래서 2016년도 그때 이제 좀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해서 제안했던 게 뭔가 하면은, 저희들 공단을 하나 형성을 하면은 EMS 센터를 하나 짓자. 뭔가 하면은 어차피 공장이 들어오면은 태양광 패널 다 달 거 아니냐.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쉽게 얘기해서 1kW당 100원이라면은 그 배터리 시스템을 두고 ESG 시스템을 두고 거기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한전에 130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체에서 나온 그 태양광 패널의 전기를 다 연결을 해서 내가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중간에 이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게 한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풀렸어요. 중간에 이제 중개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때 ESG의 이제 배터리가 좀 많이 불났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불난 것처럼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이 산업, 저 배터리 산업이 국내에서 한번 확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불이 한 서너 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에너지 흐름에도 이제 결국은 굉장히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ESS 에너지 그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 쪽이 뭔가 하면 ESG 파트 있죠. 환경이라든가 탄소라든가 경영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은 뭐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은 또 ESG도 보는 쪽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은 뭐 지역 기업이라든가 경북 기업들에게 뭔가를 ESG 진단을 하고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되죠. 진단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도에 지금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뭐 되면은 아마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19년도 스마트 상수도라고 해서 서울 워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거기서 발표된 자료인데 자 보면은 결국 이 다양한 센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모든 산업군에서도 내가 센서를 달고 이 센서의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결국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여기까지 있으면 모니터링 시스템인 거고 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내가 직접 액세스를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여기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공간을 또 하나의 세계로 보자는 겁니다. 나는 이 현실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센서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는 게 또 다른 하나의 세계, 또 다른 세상, 나와는 떨어진 세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센스에서 올라간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물의 흐름이 더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관건이 됩니다.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 없으면 그냥 모니터링 시스템이고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뭔가를 내려줄 수 있다 하면은 디지털 트윈에 조금 더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디지털 트윈이 되려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액션을 사람이 하죠, 결국은. 내가 보고, 문제가 일어났네. 가서 밸브를 잠그든가 뭐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완전 자동화가 됐을 때 완벽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물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모니터, 그러니까 가상세계, 저쪽 세계로 뭔가 반영은 쉽습니다. 다양한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저쪽 세상에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실물 세계, 실제 환경 세계가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자동화가 돼줘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고 결국 IT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보통 이제 상수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물을 잘 공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질을 체크하고 유량, 유속을 체크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값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여기에서 보면은 공간의 개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즉 A 지점과 B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내가 센서만 달아놓고 모니터링만 하잖아요. 즉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굽어지는 정도, 이게 다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수압을 강하게 했더니 어디서는 파손이 일어나고 어디는 일어나지 않더라. 그 꺾임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소재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기업은 오히려 이런 정보보다는 소재 정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크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을 보는데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보를 뺄 수 있는 센서들을 또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값들을 게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 그러니까 이제 실제의 그 위치 개념하고 공간 정보를 포함을 하는 걸 위해 가지고 결국 GIS라는 시스템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까 데이터 인스트럭처 시스템 그 레이어가 있었듯이 결국은 이제 국토지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서울시는 지하 구조물, 그 지하철이 다니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지하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GIS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하나의 맵이 있고 이렇게 흐름이 보이게 이제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데이터를 가지고 센서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세상으로 놓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떻게 또 분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용어 중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디지털 트윈 이런 개념이 있는데 증강현실은 뭐냐? 여러분들이 길을 가든가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에 헛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증강현실이에요. 즉 내가 실제 환경에 속해 있고 가상세계 또는 이제 뒤에 가면은 거울세계라고 표현을 할 건데 거울세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그거는 증강현실이 됩니다. 즉 포켓몬고라든가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실제 환경이지 않습니까? 내가 실환경에서 옷 매장 가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더니 옷을 입은 것처럼 피팅을 해줘요. 그러면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옷에 대한 데이터들은 가상세계에 있는 겁니다. 즉 앞면만 찍어 놓은 게 아니라 360도를 다 찍어놔요. 그러면 사람이 회전을 하면은 그 맞춰가지고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또 당연히 옷도 돌아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 즉 나는 그러니까 주된 자아가 납니다. 나는 현실 세계에 있으면서 가상 세계에 뭔가 데이터라든가 뭔가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상현실이라는 건 뭐냐? 가상현실은 결국 내가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이 환경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다 없어지고 내가 아예 그대로 붕 떠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특수한 뭔가를 끼고 이렇게 팍 넘기는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좀 어려서 이제 죽었는 애기인데 그때에 요새 동영상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소리 정보 이거 가지고 다시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TV에 한번 방영을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다 촉각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을 다 해가지고 실제 애를 만지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가상세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좀 젊으신 분들 게임들 하죠. 내가 특정 게임들, 리니지 게임을 하든 아니면 슈팅 게임을 하든 총 쏘는 게임을 하든 그것도 그 안에 나름대로의 가상 세계입니다. 즉 환경을 내가 이만큼 멋지게 못 만들어서 그렇지 내가 그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가상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뭐냐? 요 사물 쌍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 모듈을 파트별로 다 나눠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요 동영상이 좀 잘 설명을 해뒀습니다. 잠깐만요. 소리를 조금 키울게요. 혹시 요거 또 작네. YTN 사이언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전체 한 1시간 정도 분량되는 건데 조금 제가 잘랐습니다. 개념만 알려. 하우링이 생길까요? 이 모든 상대치 감시들이 가상현실 속에 꾸역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데 실사화를 할 거냐 아니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설계 도면처럼 그냥 레이어만 이렇게 둘 건지 실제로 실제 환경처럼 만들 건지. 근데 기업체 분들이 다 꿈꾸는 공장입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국 스마트 팩토리의 선두주자가 나이키인데, 나이키가 초기에는 많이 홍보를 했죠. 소량 다 품종으로 찍어낸다. 근데 거기 공장 접었습니다. 대기업이니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즉, 많은 양을 그대로 찍어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너무 많은 개념이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만들어서 쓰는 것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 정부에서 지원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전부 다 그 ERP, 즉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MES, 생산관리 시스템 정도 조금 접목하고 끝나죠. 저는 이게 참 부러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주행 그 자동차,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려면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없으면 안 되죠. 그 지능자동차 부품진흥원 가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렌탈비가 좀 비싸요. 하루 빌리면은 거의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가서 한 번에 돼야 되겠죠. 한 번에 되려면 미리 연습을 해서 가야 되겠죠. 그 연습을 하려니까 도로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찰서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도로 막고 내가 좀 할 수 없느냐, 못 한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 공단 저 구석에 가서 차 없는 데 가서 좀 이렇게 테스트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 빅데이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디서나 데이터를 로드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꾸며가지고 각 센서 값들을 다 로드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어떻게 보면 약간은 관리자적인 관점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다양한 수요자들을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막 할 수 있도록 뭐 만들겠다라는 건 거창한 계획은 스마트 시티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자체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구성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실제로 현실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 가상 공간으로 다 올린다라고 보면 돼요. 컴퓨터 시스템 내부입니다. 네트워크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한 그 공간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빅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뭔가, 자, 시뮬레이션 할 때는 여기를 단절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단절시켜놓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어떤 조건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끝났더니 이렇게 끝이 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연결해가지고 실제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디지털 트윈이 좀 더 확장되면 메타버스라는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저쪽 세상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념인데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요자 입장입니다. 수요자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요. 그래서 로블록스라든가 제페토라든가 이 게임 개념으로 들은 것들이 많았고, 여기는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그 선포식, 비전 선포식 열 때 이런 식으로 실제 강당에서 이렇게 행사를 가지면서 외부에서 접속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 메타버스가 결국은 거울 세계라고 해서 실제로 현실하고 똑같이 구현된 하나의 가상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가상 세계는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증강 세계는 여기서 땡겨온 세상이고, 연동 세계라는 거는 라이프 로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뭔가 생활을 한 게 저쪽 세상에 기록으로 남기고 서로 연동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 경상북도에서는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이제 결국은 작년에 2021년도에 포항시, 김천시, 영주시 이렇게 세 개의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 공모 사업입니다.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고 지자체에 이제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정보통신과, 도의 정보통신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포항시 사업은 원래 요 교통 쪽에 본 사업으로 240억 정도 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받도록 이제 지금 지원되었고, 경주하고 안동은 원래 신규로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의 솔루션 확산 사업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 시티 안에 눈에 보이는 게 교통이라서 그렇지 물 쪽이라든가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게 나오면은 미리 그 지자체에 뭔가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뭐 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획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스마트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좀 사업 내역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사업 내역은 바뀌었는데 이게 내년에도 또 계속 일어나는 사업들이니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저희들 기관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하나의 실증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 지자체가 담당을 하면서 뭔가를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제가 IT를 주로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왔는 게 이제 수지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지를 좀 좋게 만드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강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저수지에 쓰이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산소 포화도를 좀 높여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을 좀 줘가지고 좀 물의 탁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어요. 다 만들어져서 지금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관적 요인도 주고, 또 요새 저수지들이 산책로로 각 지자체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뭐 야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게 뭐 운암 저수지라든가 청도 유등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제품은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하나 예입니다. 수송못을 예로 들었는데 각 지점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센서들 타고 그 다음에 기상 센서, 대기의 정보까지도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수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뭔가 하면은 그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는 약간의 게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도에 저희들이 좀 기획하면서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메타 트래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러닝머신 있죠. 기존에 이제 트레드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게임용이라든가 체험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레드밀이 360도 어디서나 이렇게 밟아도 되고, 내가 한쪽으로 밀려가면 안 되니까 허리를 감싸주는 이런 용도로. 그럼 총 쏘고 이럴 때 막 직접 뛰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구성해 가지고 이게 뭐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특정 구간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수지가 있으면 그 저수지 전체 모델링 하면서 그때의 물의 수질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되는 정도가 또 다르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의 목적인데, 지금 여기에는 게임 같죠. 이렇게 아바타 돼 있는 거. 근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구현하고 싶은 거는 이 정도 퀄리티를 갖는 겁니다. 이게 3년 전에 VR 크루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 순천만입니다. 순천 기업이에요.
순천에 있는 기업인데 순천만을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실력이 이 기능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언리얼 엔진 6를 써서. 요 대표님이 저희들 메타 경북 정책 자문단 공동위원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기업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실사처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PPT에서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품질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WMV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MP4로 보면 더 선명하고 화질이 더 좋고. 근데 약간의 이제 실제하고 약간 갭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조금 더 현실화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되면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 길을 내가 걷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 길을 같이 걷는 거고. 그런 모드 이제 기술들은 자꾸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이제 홍보라든가 이제 수요자인 관점이고 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디지털 트윈 개념. 자, 나중에 그 과제를 한다든가 정부에 뭐 공모를 할 때 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할 때 디지털 트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위해서는 공모를 위해서는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다른 기업을 통해서 그거를 개발해서 하나의 과제화해서 성과를 내고 제품화해서 팔 때는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덜어내고 또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늘 요구하는 게 완벽하게 내가 제품으로 판매할 것만 개발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과제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외적인 거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평가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꾸 추가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저희도 이제 경북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요 지역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화해서 내는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정책관 쪽에 이제 좀 제의를 한 그러한 단계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제가 이제 상수도 하수도는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변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